이런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작게나마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상 집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좀 정보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12년 5월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그 아트테라피 대학원 과정 마치고요. 현재 그 뉴욕 주랑 그 보드에서 발행하는 아트테라피 보드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라클랜드 사이키아트릭 센터라고 나약 근처에 있는 그 사이키아트릭 센터에서 지금 수련 과정으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아트테라피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테라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피지컬 테라피도 그렇고 현재 뮤직 테라피도 귀하게 지금 섬기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럼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신 아트테라피는 과연 어떻게 히즈 프렌즈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한 20-30분 정도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눠드리고 다음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예, 아트테라피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사이콜로지랑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개념을 여러분한테 아카데믹하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도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아트테라피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미술 작업을 통한 치료 과정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그 과정이 다 미술을 통해서 미술이 그림도 있지만은 어떤 만들기나 어떤 모든 그런 그 아트에 관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치유 과정을 치료자와 함께 나누고 인도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작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겠는데요. 미술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탐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행동 자체도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자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룹이나 어떠한 다른 그런 스킬을 이용해서 아트를 이용해서 그 소셜 스킬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술 작업이 진행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테라피랑 연결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그 미술 치료라고 하면 그냥 미술을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테라피스트가 함께 그 그림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TV에서 어떻게 테라피가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내적인 심상을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트테라피를 받아보시면 그러한 부분은 한 일부분이고 다른 더 부가적인 치료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분들이 그림 이렇게 그려갖고 와갖고 이거 해석해달라고 마치 무슨 이렇게 주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게 잘못되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트 테라피를 받기 위해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는 사람만 이 테라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스킬이 전혀 없고 정말 나는 초등학교 이후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른들도 그림을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과정 자체에서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더 발견할 수 있고 더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우리 아이는 그림을 너무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안 오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선입관은 버리시는 게 아트테라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트테라피가 아트 에듀케이션이랑 버벌 테라피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특히 테라피를 아동들이랑 할 경우에도 그렇고 어른들이 할 경우도 그렇고 사용하는 매체랑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트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지만 아트 에듀케이션은 그 테크닉이랑 어떤 그 아트에서 나온 결과물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는데 아트테라피는 그것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것을 옮겨갈 수 있느냐를 치료자와 함께 가는 어떤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목적이랑 목표가 굉장히 아트 에듀케이션이랑 틀리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아트 테라피스트입니다. 그러면 아트 선생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물론 선생님이란 말이 에듀케이션이란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치료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그 카운셀링이나 여기서 이용되는 버벌 테라피에서는 말로 자신의 것을 표현하고 그러한 길을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인데 많은 경우에 특히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나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 또 무슨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틱한 그러한 어떤 상황을 경험한 거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본능과 그러한 오랜 역사와 함께한 그러한 이미지로 그것을 표현하고 테라피스트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트테라피가.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아트테라피가 우리가 요즘은 많이 듣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발전이 되고 언제부터 이게 생겨났나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아트테라피를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충 그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발전이 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적어왔는데요. 먼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보통 정신분열증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병동의 환자들의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이 아트가 이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쪽의 분야에 굉장히 뭔가를 표현하고 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책을 발간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리서치도 하면서 한 1900년대 초부터 이제 아트테라피가 그 기본 어떤 그 독립된 분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분야로 발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40년대 미국은 1940년대에 아동의 그 미술을 가지고 교육을 하던 분 나운버그라는 분이 이제 이것이 아동의 발달과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 굉장히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40년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60년대부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주실래요? 60년대부터는 그때 60년대부터 대학원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70년대에 아메리칸 아트테라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아트테라피 보드가 생겼고, 그다음에 80년대에 아트테라피가 진단이랑 치료에 이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90년대부터는 그 퀄리파이 된 사람들한테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런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현재 아트테라피스트 트레이닝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분한테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수련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주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고 또 내셔널 보드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트테라피가 왜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를 아주 큰 범위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너무 대학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도대체 아트라는 게 어떻게 해서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가를 적어봤는데요.
그 아트 작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료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료실에서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아트를 하는 과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힐링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미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센틱한 그런 경험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이 개인적인 어떤 성장이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심볼로, 이미지를 심볼로 사용하는데 이 심볼릭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말로 얘기하고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어떠한 저희의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깊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인도를 받거나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트테라피가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트테라피를 받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프로덕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대화의 어떠한 소통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정말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테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트테라피는 그 심리학적인 이론이랑 카운셀링 기법이랑 이렇게 아트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접목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테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그리고 더 이제 다른 또 중요한 게 그 장점으로는 그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랑 감정이랑 이런 느낌 같은 거를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표현된 결과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 이론이 왜 적합하냐 하면은 그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그 심리 이론가들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첫 3년 동안 그러한 모든 오감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있는 릴레이션십에 관해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하면서 그 3년 안에 그 어떤 기본적인 기질이 다 형성이 된다고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그 언어를 하기 이전에 두 돌에서 두 돌 반 사이부터 언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험하는 어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하는 경험이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테라피는 그 언어 이전의 단계의 그러한 경험을 재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트 메이킹 프로세스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누군가가 교육을 하거나 말로 뭔가를 설명하고 말로 뭔가를 인식할 때는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근데 미술이라는 거 가운데 중간 대상이 미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표현하고 나서도 이거는 내 안에서 끄집어낸 거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것이 어떤 중간 어떤 매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위협적이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게 나누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트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트 테라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크레용을 지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 또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취미가 있거나 없거나 이 미술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 역사부터 계속 같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테크닉 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테크닉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이 세팅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1대1 카운셀링 같이런 인디비주얼 세션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교육 차원에서 그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룹이 이렇게 세션이랑 시간이랑 목표를 정한 어떤 디렉션이 딱 있는 그런 그룹을 할 수도 있고 오픈되는 그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미술 그러한 스튜디오 같이럼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이 와서 그림 그리면서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있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세팅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플렉서블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로 카운셀링 나갈 수도 있고 단기로 자기가 세운 목표에 의해서 몇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거를 받고 자기가 또 이렇게 어떤 삶의 플랜을 세울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아테라피가 이용되고 있는,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나, 기관을 어떤 장소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특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아동들, 뭐 소아암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병원에 투숙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서포트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일단 학습 장애 때문에 아동들이 이제 특수아동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아동들에게 어떤 진단으로, 이 아동이 왜 그런가 진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팀워크로 같이 선생님들이랑 팀워크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아동들을 교육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분야에서는 진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한 레크레이션 분야로도 접근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전체 그 의료진이랑 같이 팀으로 해서 같이 트리트먼트 플랜을 짜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쉘터나 혹은 또 약물 중독이나 어떤 알코올 중독에 있는 리헵센터나 아니면 교도소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그 His Friends, 그러니까 디스빌리티에 대한 디스커션인데, 어떻게 히즈 플랜드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테라피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어떠한 자녀들로 인해서 여기 오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증상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뭐 자폐나 ADHD나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단을 했더라도 그 진단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아마 모두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진단으로 사용되는 DSM-4에서 그 진단을 한 그 구별한 그 내용만을 제가 한번 그냥 쭉 적어봤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는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고 같이 듀얼 다이그노시스를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부터 시작해서 뇌병변에 의한 뭐 정신지체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거 정신지체도 굉장히 그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전반전 발달장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폐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섭식장애, 이식증, 틱장애, 그다음에 배설장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장애 이외에 청소년기 기타 장애는 분리불안 장애가 기질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고요. 선택적 함구증, 반응성 애착장애, 상동주정 운동장애, 이러한 장애들은 성인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동기 때, 소아기 때, 청소년기 때 나타나는 걸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도 어떤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인 이슈는, 근데 물론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아테라피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렇게 개별적인 진단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히스프렌즈 자녀들에게 아테라피 이용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 증상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포기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증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증상보다도 서포트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부가적으로 그 증상을 메인테넌스하고 더 이렇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아이덴티티 이슈예요. 일반적으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렇게 커가면서, 우리 때는 사실 모르고 막 자랐지만 현재 지금 아이들은 굉장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그 나이 시기마다 새롭게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아,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 가족 안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이 평범한 아동들을 갖는 굉장히 힘든 성장통을 2배, 3배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힘드시고 이러한 그 자기상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기상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떠한 그 자신감이 없게 되고 그 왜곡된 자기상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겪어지는 어떤 많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 이슈는 이 아동들에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적인 그러한 문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 가족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타인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근데 미술 치료는 이것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은 그래서 그 히스프렌드 아동들을 자녀들에게 아트라피가 도대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느냐, 이러한 그 3가지 제가 이슈를 들어왔는데 미술 치료를 하면서 자기 탐색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대처 기술도, 코핑 스킬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소통과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지만 모르는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나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립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계속 그 발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달 단계를 거치는지 미술을 통해서 진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그 진단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그냥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일했던 아동의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런데 이 아동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제가 그 아테라피 공부를 하고 일을 조금 하다가 사실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했던 아동인데 8살 된 남자아이였고 약간 그 경도의 그 정신지체를 갖고 있고 언어적인 문제가 약간 있고 소셜 스킬이 부족하다는 부모님의 의뢰로 이제 의뢰됐습니다. 근데 이 아동, 제가 일했던 곳은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이 아동을 개인 세션을 했는데요. 이 아동의 그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이게 등치도 좋고 표정도 밝고 굉장히 그 집안 환경도 양부모님이 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엄마도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고모가 이제 얘를 케어하는데 그런데 그 학교는 정상학교를 다니는데 가끔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이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보내신 케이스였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보통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치료자와의 이제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아동이 자기의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뭐 여동생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아동은 8세 아동인데 이 그림은 한 4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그림 발달 단계가 그 인지 발달 단계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이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동은 그냥 색깔로 어떤 디테일한 사람을 묘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이거는 엄마고 이거는 동생이 아마 초록색을 좀 이건 동생이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동이 그 엄마를 설명하면서 엄마 옆에다 이렇게 X를 긋는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고서 이제 같이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아동한테는 2살 아래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굉장히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아동이 이제 그 엄마가 자신의 사랑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속상해하는 거를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회기 안에서 얘의 마음도 읽어주고 얘의 좋은 점도 너는 뭐가 좋은 점으로 엄마가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나눠보면서 그 회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은 물론 엄마에 대한 그런 느낌을 집안에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나 엄마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할머니도 계시고 굉장히 이렇게 인사할 때도 배꼽 인사하고 좀 이러는 아동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세션을 통해서 누군가 자기를 믿어두는 든든한 그러한 서포터한테 자신의 내용을 안전하게 미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동이 그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뭔가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미술만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아동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도를 가지고 놀면서 같이 이제 던지면서 뭐 플레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같이 거기에 대한 우연의 그림에 대한 그림도 선이나 뭐 면으로 이용해서 그리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러한 과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플레이도를 주무르면서 만들면서 얘네들이 근육 운동도 소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도 발달시킬 수가 있고, 또는 이 3D로 뭔가를 만들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지 발달도 할 수 있고, 그걸 스토리를 만들면서 어떤 사고 능력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 이번에 이제 수채화로 하는 세션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수채화라는 그 물감 자체가 아동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료자가 그거를 부담이 되지 않게 커다란 신문지에 사이를 다 세워서 얘네들이 충분히 이거를 밖에 나갈 수 있지 않게 어떤 그러한 그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그것을 얘가 수행해 가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물감 자체에서 수딩이 된다 그러나요? 자기 그런 스트레스도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한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회기도 이렇게 마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센터가 굉장히 큰 센터예요. 그러니까 뭐 쉘터 같은 한 센터 안에 쉘터도 있고 인페이션트 유닛도 있고 뭐 리커버리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모여 있는 데인데, 이 그림은 한 40대 후반 되는 청각 장애자 그 백인 여자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자로 태어났고 키도 저보다 더 작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척추가 휘어지셔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왼쪽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마일드 멘탈 리타데이션이 있어서 굉장히 그 사고 능력에도 굉장히 제한이 있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리커버리 센터에 있는 아테라피 세션에 매일 오셔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1년 전에는 저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뭐 세모, 네모 이렇게 그리시던 분이 이제 저렇게 이쪽에 그 사람 모양 같이 보이는 거는 자신의 초상하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고의 그림을 보고서 모사한 건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거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리신 그림을 전시를 해요. 전시는 대중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이제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테라피라는 거는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화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그 아트테라피는 그 아트를 통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와 동시에 나의 잠재력이 뭔가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변화에 대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히스브라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한 그 모든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우리 있는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또 다른 뭔가 좋은 것이 더 있다는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데 아테라피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얘기하는 가운데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런 단계는 이제 전혀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아테라피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치매 완전히 뭐 후기 단계나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물론 아동들도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떨드 핸드로 해갖고 이렇게 뭐 도구도 많이 도구를 만들어 갖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꼭 어떤 이미지만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 선이나 면이나 촉각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대상에 따라서 이제 아테라피스트가 그것을 접근하는 거는 어떤 그 사람의 역량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테라피 자체는 거기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신 있으세요? 예. 그 미술을 한다는, 뭔가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동은 그 많은 사람들이 크레용이 그 오일 파스텔이 손에 묻거나 그런 느낌이 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한 그 어떤 뭐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이런 촉감이나 센서리에 대한 그런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게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굳이 이게 우리가 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처럼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하는 게 굉장히 유아틱하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자녀의 그 인지 능력이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인지 능력이 그 유아적인 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진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피가.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더 나아가 얘가 만약에 그런 좋아하는 어떤 매체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그 아티스트한 스킬을 조금 개발해 주면서 얘가 더 이렇게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숫자나 어떤 이미지가 도대체 뭘 표현하는 거고, 얘가 매일 그걸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좋거나 바더가 되거나 무슨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이제 과정이죠, 이제.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그렸니? 너는 왜 자꾸 물감만 갖고 했니?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이 사실은 안 돼요. 하지만 교육도 자기 자식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나 어떤 제3자의 중재자가 가운데 입장에서 그거를 이끌어 간다면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질문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저희 애는요, 지금 13살인데 3살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관심을 표현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절대 안 그려요. 그러니까 크레용을 잡지도 않아요. 던져버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두 사람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해해서 그대로 그려줄 사람을 딱 한두 사람 정해서 그 사람한테 책을 갖고 와요. 책을 갖고 와서 어떤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들게 카피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게 베어나 애니멀스거든요. 그리고 칼라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선정해서 여기에 요거를 칠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요. 절대 본인이 안 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게 힘들게 지금 하셨어요. 3살부터인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면 갖고 와요. 그래서 한 2-3시간을 여기를 요 컬러를 하는데 또 특징은 컬러를 한 컬러를 안 하고 5가지, 6가지 컬러를 그 위에 계속 칠하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컬러 컨비네이션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좀 본인이 그리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얘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걔가 제가 혹시 자폐 약간 자폐가 있는데 보다는 뇌성마비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 같아요. 제가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전감,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평가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책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 자체가 굉장히 혼자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 옆에 있는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나 모든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거를 정해줘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는 이제 정말 그거를 혼자 쓸 수 있게끔 이제 전문적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좋아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또 손들으신 분, 예. 네. 네? 감상입니다. 어떻게? 혹시 그 자폐들, 그러니까 좀 말타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자폐들 중에서 아티스트 스킬이 좀 뛰어난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말탄 경우는 사회성도 어느 정도 발달돼 있고 하면은 이제 그런 아이는 이제 뭐 미대 쪽으로 키워주거나 밀어주거나 이제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는 그럴 가능성 있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지금 어린 아이 뭐, 그러니까는 10살, 뭐 10대나,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런 과정에서 일반 학원 같은 데서는 이게 또 쉽게 이게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이나 그거부터 시작 그 실력을 좀 키워주는 과정에서 아트 테라피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그러니까는 자폐니까 일반 학원이나 그런 데서 여러 사람들이 일반 아이들처럼 하기는 힘들고 그럴 경우는 이제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뭐 그런 전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키워줄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입시를 하면서 테라피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애가 재능이 있다고 좀 뛰어나다고 발견됐을 경우 그거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키워주고는 싶은데 메인스트림으로 하기는 어려운 아이고 그렇죠. 재능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트 테라피에 소속이 좋지요.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아트 테라피를 받으면서 나름 이제 소셜 스킬 그런 거를 키우면서 그 미술 실력도 좀 키워줄 수 있는 예, 방법이 데피니트리 있죠.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계속 아트 테라피를 받으면 자기 작품이 계속 쌓이고 그게 이제 발전되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스킬을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아이는 그 그림만 그렇게 정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까는 어떤 분은 그림조차도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의아동은 할 수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충분히 그걸 미리 계획하셔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또한 하지만 이제 일반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인터랙션 하는 것도 어렵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아테라피스트를 만나서 그걸 하시게 된다면 좋겠죠. 그거는 예.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랑 아트 테라피를 하면 일주일에 몇 번, 뭐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보면 혼자서 막 그림이나 숫자나 이런 거 그리면서 노는데 혼자서 뭐 2시간, 3시간, 뭐 어떤 때는 대여섯 시간도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혼자 그렇게 작업하는 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거기서 좀 끄집어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트테라피는 보통 아동들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동 같은 경우는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그 주의력 결핍증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못 넘기는 아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세션마다 그 굉장히 플렉서블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아동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게 얘가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림을 그려서 좋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룹으로 하는 그러한 그룹에 같은 취향을 가진 그룹에다가 아트테라피 그룹에다가 그 아동이 자신이 그린 것도 있지만 다른 아동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이게 다 이렇게 같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사회성도 알아볼 수가 있고 작은 그 그룹이 자기네들의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본인이 이렇게 한 곳에 포커스할 수 있다는 거는 집중력이니까 그 정도 2시간 정도 그림 그리는 거는 괜찮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계속 너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나눠보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임지은 집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